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야, 아파트의 기괴한 할아버지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집이 이사하기 전 복도식으로 된 오래된 옛날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아파트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나왔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 아파트 끝쪽 방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손버릇이 좀 안 좋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가까이 가기 힘들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던 금요일 밤에 부모님은 가족 동반 모임이 있으셔서 나가셨고 누나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그날 집에는 저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며 TV를 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들기는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현관문으로 가게 되었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켜고 누구시냐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끝방에 사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대뜸 너 지금 여기에 있지?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리시냐고 다시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할아버지는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뭔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요. 라고 말했죠.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는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고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할아버지의 나쁜 손버릇이 생각났고 혹시 몰라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 안전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제 발목을 누군가가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제 눈에 보인 것은 옛날 집에 보면 밑에 신문이 들어가는 구멍으로 그 할아버지가 눈을 치켜뜨고 저와 저희 집을 미친 사람처럼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돌발 상황에 저는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눈이 아닌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 빨간색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그 신문 구멍으로 우리 집을 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점점 커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서 다행히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 집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부모님에게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저희 집에 누군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곰곰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소름 돋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신문 구멍으로 분명 제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 분명 집에 혼자 있었는데 말이죠. 저에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 할아버지가 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집안의 발소리. 이 이야기는 저희 본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임신을 하였던 저는 출산을 위해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본가는 2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와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빠와 엄마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하셨고 저는 2층에 비어있던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2층의 침실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임신 후기인지라 배가 많이 불러있던 저는 잠들기가 힘들었고 잠을 깊이 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몸이 아파서 그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일도 여러 번 경험한지라 저는 최대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에 집중했고 그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잠이 막 들려고 할 때라 저는 그 발소리의 리듬감의 편안함을 느끼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이후에도 제가 잠자기 힘들 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본가는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누가 위에서 소리를 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부모님이 1층에서 걸어다니는 발소리이거나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쥐나 고양이의 소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리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싫어서 부모님이 계시는 1층으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몸으로 내려온 1층에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그날 저녁 약속 때문에 늦게 돌아오신다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발소리가 들려올 때는 집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었고 비몽사몽할 때 들었던지라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집에서 맨정신에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저는 문득 허벅지에서 물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하게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그때 부모님은 집 근처에 거의 도착을 하셨던지라 저는 그렇게 무사히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얼마 안 가 조기 출산을 하였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가에서 한동안 계속 산후조리를 하며 육아를 하였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생각보다 힘든 육아로 인해 저도 그 일을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에 가끔은 다 같이 모이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데리고 모두 친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와 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가끔 발소리 같은 게 들려. 그 말을 들은 저는 문득 제가 들었던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그 소리 들어봤어. 라고 말하며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먼저 발소리를 들은 것은 제가 출산하기 위해 친정에 머무르기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낮에 거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맨발로 뛰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옆집에 서너 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오는 발소리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잊을 만하면 다시 들려왔고 엄마는 그 소리의 주인이 좌부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좌부동자라 하면 집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좌부동자라는 근거는 없었지만 엄마는 별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것을 좌부동자로 생각하며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빠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모양인지 지금까지 아빠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기한 일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옷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아이가 목욕하고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가방에서 꺼내둔 옷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옷이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으므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그 옷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다 뒤져봐도 그 옷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난 언니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네가 이 옷 여기다 놨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밤에 찾아 헤매던 옷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발견된 곳은 거실에서 대각선 앞에 있는 방이었는데 그곳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 옷은 그 방에 누가 입고 벗어던진 것 같은 모양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누가 여기다 뒀어? 라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옷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혹시 좌부동자가 장난친 건 아닐까?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났던 뒤에 생각을 해보니 정말 좌부동자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던 저를 편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제가 조기 출산으로 위험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장난을 친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도 엄마와 통화를 할 때마다 발소리에 관해 묻곤 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들린다고 하시네요. 우리 친정에 사는 좌부동자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담력 테스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명절 때 촌에 가면 무덤 옆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 걸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달리 할 말은 없지만 딱히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걸로 인해 담력을 많이 길렀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전 특수부대 출신이고 제대하고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추석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군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미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간이 부을 대로 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날도 모여서 저녁 먹고 새벽 1시에 혼자 나와서 후레쉬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 1m 앞도 잘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뚫으며 담배를 물고 올라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전방 8m 앞에서 누군가 있구나 하고 감지했죠. 80살 가까이 되신 지팡이를 잡고 걷는 구부정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앞에 있더군요. 그 할머니가 밤중에 어디 가냐고 묻길래 그냥 잠시 걷다가 들어가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가 잘 찾아갈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걷다가 산을 탔습니다. 처음엔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뒷짐을 져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러나 좀 더 올라가니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손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자니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면서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 옆으로 길이 있더군요. 여기서 쉬다가 더 가자 싶어 자리에 앉아 일단은 쉬었죠. 담배를 피우면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노려보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후레쉬를 비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이나 잘까 하며 무덤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죠. 1분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옆에 나뭇가지 같은 거칠거칠한 게 있어서 후레쉬를 비추니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수중 폭파 훈련 중 반쯤 부패가 된 어부의 시체를 보고 기절할 뻔한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를 느꼈죠. 할머니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처음 볼 때와는 달리 표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냥 가더군요. 산을 잘 타는 내가 한참을 올라온 산을 1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할머니가 갔던 그 길로 따라갔는데 절벽이더군요. 산의 절반이 깎인 절벽이었습니다.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은 절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할머니는 딴 곳으로 가지 않으신 거죠. 절벽 아래로.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 떨어졌다면 첨벙하는 물소리라도 들릴 텐데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싹한 기분에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내려갔죠. 올라올 때 가지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 위치나 방향은 눈 감고 가도 잘 찾아내는 정도거든요. 올라올 때와는 달리 내려올 때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충분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해두었죠. 모든 육감으로 방향과 현재의 위치 같은 건 말했듯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 하산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올라오면서 부러뜨린 나뭇가지도 저절로 다시 붙어버린 듯 표시해둔 나무가 없더군요. 별자리를 보려고 하늘을 보았죠. 별이 없었어요. 올라올 때 그 많던 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온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진짜 어디 다른 곳에 온 느낌이더군요. 제가 올라갔던 산은 무덤이 서너 군데 있던 산이었죠. 통상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덤을 찾으면 산다는 말이 있죠.
무덤이 보통 정남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풍수지리적 요인이라는 거죠.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오싹했던 터라 등줄기가 싸늘하더군요.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있는 곳의 위치와 방향, 모든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육감으로 덤불을 헤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길을 만들면서 무작정 내려갔죠.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저를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더군요. 순간 후레쉬를 비추니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있더군요. 할머니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충격은 후레쉬를 비추며 하체를 비추니 다리가 돌아가 있더군요. 그러니 상체는 나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는 거였죠. 그리고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했고 도저히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달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달려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길이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내려가다 산이 더 비탈져 몸이 기울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길이 나오더군요.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들 때 몸이 자꾸 떨어지려는 쪽으로 쏠리더군요. 무슨 인력에 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툭 쳐서 저는 굴러떨어졌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아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었죠.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군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몸이라 그 순간에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웬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울림이나 가청 영역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죠. 정신을 차리자. 이건 꿈이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귀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터치하진 못한다. 자기 스스로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일어서서 다시 걸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굴러떨어지면서 후레쉬를 놓쳐버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딧불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하얀 안개가 쌓이면서 시야가 트이더군요. 마치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의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한옥집이 보였습니다. 내심 안도가 되었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한옥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건 진짜 기억하기도 싫은 일인데 몸이 너무 오싹해요. 믿지 못하실 겁니다.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겪었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더군요. 요새 만든 한옥집과는 꽤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는데 잠기지 않은 건지 문이 열리면서 눈이 부실 듯한 햇살이 쏟아졌죠. 문 밖은 짙은 어둠이었고 안은 훤한 대낮이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웬 조선시대의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같이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또 같은 복장에 그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웬 여자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심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에 묶은 줄을 그 여자의 팔에 묶더군요.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팔이 찢겨져 말에 끌려갑니다. 놀라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나무 문에 끼었죠. 그 순간 도망가려고 뒤를 보았는데 방금 보았던 팔이 찢긴 여자가 절 노려보더군요.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절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보니 밝은 햇살이 비추더군요. 때낮인 것 같은데도 시계나 휴대폰이 없어 몇 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쑤셨습니다. 온몸이 아팠는데 특히나 손톱이 엄청 아팠습니다. 손톱을 보니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주위에 피부에 심하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한참을 가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어가니 나를 보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참 안 듣네. 라며 뭐라 말을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띵한 상태라 아줌마에게 여기 어디냐고 물으니 또 한 번 놀랐죠. 영월이라고 하기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영월이요.
경상도에도 영월이 있나요? 라고 하니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강원도 영월이잖아 하더군요. 그러고 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닌 집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군대 후임. 전 포천에 있는 방공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같은 부대에 있던 선임 중 운동에 미친 것처럼 거의 모든 개인 정비 시간을 운동에만 쏟는 김 병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병장님은 성격도 유쾌하시고 후임들도 잘 챙겨주셔서 같은 근무일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김 병장님이 같이 근무를 서다가 저에게 너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나? 라고 운을 띄우셔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훈련소 때 내 동기 얘기를 해줄게.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동기 이름은 태진입니다. 이제부턴 김 병장님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훈련소에 입소해서 만난 놈의 얘긴데 이놈이 참말로 꼴 때리는 놈이었지. 너도 논산 나왔으니 구조는 알지? 우리 부대 마냥 개인 침대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자는 구조. 나 때도 입구 쪽 관물대부터 순서대로 붙이는데 내가 그때 13번이었고 태진이 그놈이 14번이었지. 그러니까 내 옆 관물대였어. 근데 다들 군대에 왔으니 바깥도 그립고 현실 같지가 않아서 다들 죽상이었는데 그놈은 유독 죽은 놈 마냥 표정도 없고 뭔가 감정 없는 인형 같은 놈이었어. 맨날 무표정에 눈도 부릅뜨고 있고 말이지. 아무튼 그놈이랑 나는 13번과 14번이니 전우조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놈이랑 같이 있으면 이놈이 하는 행동이 참 기묘했단 말이야. 맨날 혼잣말로 허공만 보면서 중얼거리는데 잘 들어보면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길래 셋째 날에 내가 물어봤지. 너 혼자 뭐라 중얼거리는 거냐? 이랬더니 그놈아가 날 보더니 여기에 귀신이 하나 있거든. 말상대 좀 해주고 있었지. 라고 말했지. 듣자마자 이게 군대 들어오면 한 놈씩 있다는 정신병자인가 싶었는데 이놈이 맨날 그러니 개인 정비 시간에 생활관 동기들도 모여서 호기심에 물어봤지. 처녀 귀신 진짜 있냐? 라거나 무당들은 진짜야? 라고 물었는데 처녀 귀신은 본 적이 있고 자기 무당은 아니고 선천적으로 보이는 거라 잘 모른다더라고. 그러던 중 결국 한 놈이 우리 생활관에서 귀신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놈이 잠깐 고민하더니 문 쪽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 저기 3번 관물대에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이 3번 관물대에 매트리스를 넣는 자리에 어떤 남자아이가 웅크려 있는데 그 아이가 밤만 되면 기어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관물대로 기어오른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3번 관물대를 쓰는 동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을 하더라고. 그렇게 다들 웃어넘기면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건은 다다음 주에 일어났어. 그리고 둘째 주가 지나고 이제 다들 통성명도 하고 친해졌을 때 3번 관물대를 쓰던 놈이 갑자기 다들 모으더니 이렇게 말했지. 밤마다 내 자리에 있는 방탄모를 건드는 놈이 누구냐? 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고 물으니까 밤마다 내 관물대 와서 방탄모 떨어뜨리는 놈 누구냐고. 안 그래도 저번에 그 소리 듣고 자리 바꿔달라고 하다가 개 까였는데 그것 때문에 장난치는 거 아냐? 표정을 보니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고 3번 근처인 애들도 밤마다 그것 때문에 깨는 놈들도 있어서 사실이란 걸 알았지. 처음엔 진짜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이쯤 되면 누군가 내가 그랬는데 미안해 라면서 나와야 하는데 다들 모르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던 중 태진이 그놈이 나지막히 말하는데 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내가 말했지. 그 자리 귀신이 있다고. 아이가 관물대를 잡고 올라가는데 손 뻗는 곳에 방탄모가 있으니 당연히 잡은 채로 떨어지지. 순간 생활관의 정적이 쫙 하고 돌더라고. 평소였으면 웃어 넘겼을 텐데 지난 2주간 태진이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허공만 뻔히 보고 있어서 다들 설마 하고 있었거든. 사실 그것 때문에 조교한테도 불려가서 면담도 받고 그랬지. 정신 쪽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면서 동기들이 조교한테 얘기하고 조교도 이상 행동을 자주 봤으니까 말이지. 그렇게 태진이의 말이 끝나니까 3번 관물대를 쓰던 동기는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어. 또 그 얘기냐? 너도 그딴 소리 그만해. 2주 내내 불안해하던 동기는 결국 폭발했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지. 우리가 말리고 조교도 소리 듣고 찾아와서 거기서 멈췄는데 3번은 조교한테 하소연해서 결국 조치를 해줬어. 어떻게 조치했냐면 불침번들한테 3번 자리를 보고 있으라고 한 거야. 누가 장난치는지 확인하고 범인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밤에도 언제나처럼 새벽에 방탄문은 떨어졌고 3번은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자기 뒤에서 보고 있던 불침번한테 물어봤지. 이거 떨어지는 거 봤냐? 그런데 그 불침번이 눈이 토끼 눈이 돼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다는 거야. 내가 계속 봤는데 네 방탄모가 갑자기 당겨진 것처럼 움직이더니 떨어졌어.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불침번은 증인이 됐고 결국 3번 관물대는 비워지고 동기는 자리를 옮겼었지. 그리고 태진이는 동기들 사이에도 겉돌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혼자 멍하니 있거나 거의 나랑만 어울렸어. 난 딱히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고 귀신 본다는 게 신기하긴 했을 뿐이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3번 관물대가 비워진 그날 새벽에 그 관물대가 쾅 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엎어진 거야. 마치 관물대 위쪽에 무게를 받아서 앞쪽으로 엎어진 것 마냥 말이지. 새벽에 큰 소리에 생활관 동기들은 물론 조교까지 달려와서 그 상황을 확인하더니 그 관물대를 아예 빼버리고 우리 생활관은 그날 새벽 3번 관물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웅성거렸는데 내 옆에 태진이가 그러더라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위에서 신나서 흔들면 당연히 엎어지지. 멍청한 애새끼 진짜.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자세를 고치더니 자려고 하더라고. 그때 저는 무서워하면서도 재밌어서 그 뒤로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또 그분이 귀신 본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김 병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놈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지. 이게 아마 관물대 넘어지기 전이었던 둘째 주였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다시 김 병장님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둘째 주인가 그랬을 거야. 화장실에 그 사건이 났었지. 둘째 주가 되니 태진이 놈도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이제 다른 생활관 애들도 와서 물어보고 그랬거든. 그런데 동기 중 한 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화장실에도 귀신 있냐? 지금 우리 생활관에 그것 때문에 맞다 아니다로 얘기 중이거든. 그 동기가 있는 생활관은 우리 생활관과 달리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는 생활관이라 평소엔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훈련소 때 불침번은 생활관 앞에서 서 있잖아. 근데 그 생활관 불침번들 몇 명이 불침번을 서다가 어디선가 어떤 여자애 가는 흥얼거림이 화장실에서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들 생활관 앞에 화장실에서 그런 여자의 흥얼거림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려고 화장실 문을 딱 잡는 순간 그 여자의 소리가 뚝 하고 끊겼다더라고. 그런데 같이 불침번 서던 놈도 같이 들었다는 놈도 있고 혼자 들은 놈도 있어서 서로 맞다 아니다로 싸운다는 건데 태진이가 그거 듣더니 툭 하고 한마디 하더라고. 거기 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군인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동기들은 기겁을 했지. 그래서 물었던 동기가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기피해서 괜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 그 뒤로도 그 흥얼거림을 듣는 애들은 계속해서 나왔고 다음 주에 관물대 사건이 일어나고는 결국 조교랑 같이 가더니 얼마 안 가서 퇴소하더라고. 귀신 보면 군대를 못 온다고 하더니만 왜인지 알 것 같았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말해주시는 김 병장님은 작게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태진이라는 분과 연락처도 교환했고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 태진이라는 분은 퇴소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궁금했지만 일병이 괜히 병장님 지인의 사생활을 묻기도 뭐해서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장님은 전역하시고 근무 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선임은 제가 이어받았죠. 후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번씩은 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부대의 순직한 유령.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던 육군 항공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대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제가 복무할 무렵 부대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 추락 사고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기사나 사건 기록을 찾아보시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육군 소속이지만 병력 수송용 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던 부대였던 만큼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울 정도로 간부가 엄청나게 많은 부대였습니다. 사병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 보니 하루에도 경계 근무를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재수가 없으면 2교대로 들어가는 말뚝 근무도 심심치 않게 잡히곤 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근무했기에 평소에는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지만 대규모 작전 등으로 부대의 인력이 모자라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초소 경계 근무에도 끌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로 진행된 야간 헬기 작전에서 부대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헬기가 추락하면 조종사와 승무원은 10중 8구 유명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탑승자 중 절반이나 생존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하기 직전까지 정조종사가 조종관을 돌려서 자신이 탑승한 쪽으로 헬기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반대편에 타고 있는 부조종사와 승무원은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야간에 저공 전술 비행 도중 고압선에 걸리게 되면 낙하산을 펼 시간조차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작전 개시 전 고압선의 배치와 송전탑 위치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선발대가 현장에서 조종사의 유품 몇 가지를 회수해왔습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순직한 정조종사가 착용한 헬멧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밤에 났던 탓에 그러려니 생각했죠. 저는 추가 사고 처리 및 작전 지원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모자랐던 탓에 야간 경계 근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희끄무레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초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확실한 정체를 파악할 수 없어 수화를 통해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부인병에게 초소를 지키도록 한 뒤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접해도 그것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의 형상이 다리를 움직이는 느낌은 없었는데 제가 걷는 속도와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km 거리를 추격 아닌 추격을 하면서 따라가다가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같은 무언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려가더니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확인한 거라곤 그 무언가가 사라지기 직전 입고 있던 것이 부대 축구복이었다는 것과 등번호뿐이었습니다. 상황실에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보고를 했지만 당연히 피로나수면 부족으로 헛것을 본 것으로 치부되어 유야무야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 활주로가 있다 보니 가끔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대형 추락 사고가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도 했죠. 며칠간 정신없이 사고 수습으로 시간이 흐른 뒤 부대 분위기의 쇄신 차원에서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무심코 경기를 지켜보던 중 며칠 전 봤던 무언가가 입고 있던 축구복의 등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의 축구복 등번호였습니다. 어쩐지 등골이 오싹한 느낌에 저는 경계 근무 당시 상황실에 있던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라서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기에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듣자 간부도 얼굴이 새파래져서 같이 순직한 조종사의 유품 추가 수습을 겸해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자 각자마다 고유한 등번호를 받아 한 벌만 존재할 터인 축구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캐비넷 속에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그 옷만 축축하게 젖은 채로 있었죠. 보통 부대 축구복은 해당 등번호를 받은 간부가 전출을 갈 때 반납하고 새로 전입한 간부에게 물려주곤 했는데 그 옷만큼은 나이 많은 주임 원사가 따로 가지고 나가 조용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밤 보았던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조종사의 유령이었던 걸까요? 6번째 이야기 층간소음. 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일단 내가 살던 집이 좀 특이한 구조라 설명을 해줄게. 내가 살던 층은 1층이었고 아버지가 창고로 쓰신다고
3층까지 빌려서 사용을 하셨지. 2층은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집이 1층부터 3층까지 층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각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존재했어. 그래서 가끔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을 통과해서 3층에 가곤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나 혼자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런데 나는 3층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3층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 집을 살짝 개조하게 되었어. 연결되었던 계단 쪽에 얇은 벽을 세워 막아서 그곳으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집 구조를 바꾼 거지. 근데 계단 쪽을 막자마자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밤마다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처음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짐 정리를 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 성격상 그런 거 괜히 가서 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진짜 그만 들려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밤마다 들리는 거야. 이게 느낌상 그 원래 있던 통로 쪽에서 나던 소리였는데 애들 두세 명이 뛰어다니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진짜로 애들이 뛰어놀 때 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사실 집도 내가 계약한 게 아니었고 나는 또 주인만 알지. 위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었거든. 그래서 내가 참다가 화가 나서 한 번은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 2층에는 중년 부부가 살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밤에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냐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던 부부는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나이도 먹고 집안에서 뛰어다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같이 매일 밤 천장에서 쿵쿵거린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근데 중년 부부는 자기들은 둘이서만 살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다른 곳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깐 도대체 내가 매일 밤 듣고 있는 소리는 도대체 뭐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오싹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내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사람 발소리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지금은 막혀있는 계단 쪽으로 가봤는데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어. 거기서 소리가 난다는 걸 말이지. 그리고 그전까진 몰랐던 새로 생긴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거기서 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소리 나는 걸 목격하니깐 사람이 진짜 미치겠는 거야. 집 안에 있기는 무섭고 그래서 나는 집에 옥상으로 가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내 눈에 보인 건 형체 없이 무릎부터 발까지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사람의 발이었어. 난 진짜 나이 먹고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집이고 뭐고 다른 데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 그 후로 난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원래 있던 통로를 막아서 그런 걸까? 너희들은 내가 저런 걸 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7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사진. 저는 대학 시절에 사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전시회를 열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죠. 그러나 그 동아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동아리 회장이 학교 주변에서 소문난 폐가를 촬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어요. 동아리 친구들 대부분은 장난처럼 받아들였지만 저는 그곳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함께 가기로 했죠. 폐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 속에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드디어 폐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집은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외벽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음산했고 폐가 주위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모두 끔찍한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늘 괴담을 수집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불에 타 죽고 부모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는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 가족의 집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종종 이상한 것이 찍힌다고 하더라고.
저희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의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죠. 동아리 친구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저희는 폐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현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지에 인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찍은 사진들 중 몇몇 사진에 이상한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창문 너머로 방구석에서 심지어 저희 중 한 명의 뒤에서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뭐야? 친구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게 찍혔어. 모두들 그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 형체는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죠. 우리 모두 그 순간 폐가의 소문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야? 이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면 대박 날 거야. 모두가 회장의 말에 동의했고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괴담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기 전날 밤, 저는 동아리방에서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한 사진이 이상하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림자였던 형체가 이제는 방 중앙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죠. 놀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치 사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동아리방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러 왔고 사진들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에서 그 형체가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동아리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진들 정말 끝내주지 않냐? 우리 이번 전시회 대박 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회장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진들 뭔가 이상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형체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건 그냥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귀신 같은 건 없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저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폐가에 다시 가 있었고 그 형체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공포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찾아가 그 사진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괴담에 휘말릴 필요 없어.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시회 마지막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전시회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고 전시회는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회장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사진 동아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그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아직도 폐가에서 찍은 사진들은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이 정말로 저주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에 다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나 저를 노려보는 꿈을 꾸면 저는 잠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떨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진들은 영원히 저를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사진들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는 것.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8번째 이야기 무당의 저주.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거나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잘 믿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에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 익숙해졌습니다. 무당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정표 같은 존재로 느껴졌죠. 제가 겪었던 사건 중 가장 끔찍했던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무당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해 여름, 저는 한밤중에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절이었고 그곳에는 해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숨이 막히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악몽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저는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곤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꿈이라고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꿈이 생생하고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은 저희 동네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고 사람들은 그분이 예언이나 귀신 쫓기에 능하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무당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 무언가에 홀렸구나. 그것이 너를 따라다니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앉으라고 하더니 짧은 기도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의 조상 중 한 명이 원한을 품고 저 세상으로 가지 못했구나. 그 원한이 너에게 전해졌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당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야. 그것은 저주야. 그녀는 저에게 조상님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평범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원한을 품은 조상을 달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식에는 귀신을 불러내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당의 말을 듣고 두려워졌지만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에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고 그날까지 준비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무당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사상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제사상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흔들며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왔다. 그가 왔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당은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무당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내 조상님이 너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해.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것이 그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너무 두려워서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관해라.
이 사진이 내 조상님의 마지막 흔적이야. 그것을 잘 간직해라. 저는 무당이 준 사진을 받아들고 사진 속 인물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매우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눈은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저에게 그 사진을 절대 버리지 말고 항상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진 속 인물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려웠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무당은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진 속 인물이 저를 쫓아왔고 그는 저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를 피하려고 했었지만 그는 너무 강력했고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저는 사진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당이 말한 대로 사진을 간직해야 하는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진이 제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이 사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저 웃으며 미신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지도 않고 그저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인물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깊숙한 곳에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속 인물이 제 꿈속에 나타나 저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감추었냐며 사진을 다시 찾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척이나 위협적이었고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찾아와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진을 감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당이 말한 대로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은 악몽이 잦아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사진 속 인물이 꿈속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더욱 분노한 모습이었고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그 사진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사진이 어떻게 침대 옆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진 속 인물이 실제로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고 저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사진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없애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불길이 사진을 스치자마자 꺼져버렸습니다. 물에 던져버리려고 했지만 사진은 물 위에 떠올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이 저를 떠나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그 사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 조상님의 영혼이 담긴 물건이야. 만약 그것을 버리거나 파괴하려고 하면 그 영혼이 너를 해칠 것이다. 저는 무당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진을 잘 간직하고 조상님의 원한을 풀기 위한 의식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알려준 대로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고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사진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진을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불을 피우고 사진을 그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타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사진을 삼키려고 했지만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사진을 손으로 찢으려고 했지만 사진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위에 내리치며 파괴하려고 했지만 사진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진 속 인물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진은 저를 조롱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사진을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말한 대로 사진을 잘 간직하며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고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무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진과 함께 살아야 해. 그것은 내 운명이야. 다른 방법은 없다. 저는 무당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 사진은 저의 운명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사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사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는 그 사진이 제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인물이 꿈속에 나타나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제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진은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함께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 사진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